일단 첫 번째 소식,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30 엑스포 어제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사우디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뭐 결과적으로 좀 부산이 좀 큰 표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네. 숫자를 전해주시긴 하셨지만 사우디는 119표, 그다음에 한국이 29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2위이긴 한데 격차가 좀 많이 컸고요. 그렇죠. 원래 당초 정부의 그 전략이라고 하면은 2위를 좀 근접해서 해가지고 결선을 가서 이제 로마, 이탈리아의 표를 가져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네. 이런 목표였던 건데 근데 1차 투표에서 바로 결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표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계획도 좀 어긋나 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 3분의 2 이상을 일단 얻으면은 바로 뭐 1차 투표까지만 네, 하고 맞아요. 바로 그냥 확정이 끝나는 돼버린 거죠. 거죠. 네네. 사실 뭐 우리가 뒤늦게 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 국민적인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제가 뭐 정치부에 지금은 있지만 산업부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기업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었고 네. 특히 그렇지만 이제 여권이나 뭐 산업계 전반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은 아무래도 1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2위 정도는 좀 넉넉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비춰서도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거든요. 네. 윤 대통령의 표현 몇 가지 좀 전해드리면은요. 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민간에서 접촉하면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제 이 표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위를 좀 근접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위로 최종적으로 결선에서 이기는 뭐 그런 계획을 짰던 건데 그런 예측이 좀 빗나갔다라는 표현으로 보이고요. 예.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원래 예고가 안 돼 있었던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고요. 예. 아까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웠었긴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국민들은 당연히 이제 1위 하는 거 기대하긴 했었지만 뭐 준비를 실제로 했던 정부나 여권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첫 번째는 좀 참전 자체가 그러니까 준비 자체가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 오일머니 감당하기가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국제사회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또 사우디가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거긴 했잖아요. 정말 뭐 돈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거 막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요인들이 실제로 이런 결과로 좀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이게 물론 마음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다마는 그래도 참 이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산일보에 따르면은 이게 올해 엑스포 유치에 들어간 이 편성된 돈이 3천억 원이 좀 넘고,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지만 뭐 반대로 이 해외에 투자해주겠다고 했던 이 돈이 더 이제 초과를 해서 참 이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돈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썼다라는 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또 예비비라고 해가지고 원래 쓰는 예산이 아니라 미리 좀 확보해둔 그 예산도 한 500여 원 정도 갖다가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불만들도 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야당에서 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공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몇 가지 좀 전해드리면은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이제 그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죠.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슬프지만 이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권의 실력이고 수준이다. 이런 글을 쓰기도 아이고, 했고요. 네,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치권 소식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잠깐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예, 뭐 당이 품격을 잃었다, 뭐 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꽤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 학술 대회에서 한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라는 주제로 이제 학술 포럼이 있었고요. 주최한 네네. 곳은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라는 곳에서 주최를 했어요. 네, 여기 기조연설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굉장히 좀 현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몇 가지 갈래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 내지는 민주당 비판, 네. 그리고 또 팬덤 정치 비판, 음.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수호라고 할까요? 예. 그 이제 선거제 개혁 이런 이제 메시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예.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은 그 제1야당 민주당은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적대적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 비판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이재명 대표죠.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겨냥한 것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팬덤 정치, 네. 그러니까 팬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좀 양극화되고 그다음에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비판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면역 체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 리더십도 무너졌다, 이런 표현 썼는데 역시 또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이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그 대의원제 비율 축소한 거, 선거제 개편은 이제 요런 얘기 했었죠. 네. 아까 계속 이제 양당제 비판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다시 했거든요. 예.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이제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께서 용어 자체는 좀 이해가 익숙하실 텐데 내용은 좀 어려우실 것 정확하게 같아요. 뭐냐. 이게. 네, 사실은 저도 매번 공부를 합니다. 매번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선거제 때마다 다시 공부를 하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번에 총선 하실 때 썼던 그런 선거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연동했다는 게 두 개를 연동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 비례대표랑 지역구를 연동한 거죠.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병립형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총선을 치를 때는 병립형으로 치렀는데 이렇게 그게 제일 익숙하실 거예요.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 있고요. 네. 이건 이제 흔히 아시는 대로 투표를 해가지고 한 명이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각 소선구제입니다. 지역구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역구의 소선구제라고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를 하잖아요. 예.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A 정당의 10%의 득표율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의석수가 300석이니까 전체로 가정을 해보면은요, 그럼 30석을 주는 게 비례대표제거든요. 예. 흔히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소외된 분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이제 배려하는 그런 의미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각각 원래 지역구는 253석에 대해서 이렇게 소선구제로 뽑고요. 투표에서 네. 뽑으시고. 나머지 47석. 맞습니다. 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제 득표율에 연동해가지고 득표율로 줬었는데, 예. 이제 병립형은 각각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역구 얻은 대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정당 득표를 또 받으면은 그대로 네. 또 비례대표제에서도 가져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당연히 거대 양당들이 유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정당 득표율도 당연히 높을 거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지역구에서 해보면은 3당이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후보가 거의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점 더 거대 양당만 많아지는 거고요. 예.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득표율, 정당 득표율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거대 양당이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사표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한 건데, 연동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그러면 이제 A 정당이 있어가지고 전체 정당 득표율이 뭐 30%예요. 네. 그럼 이제 120석을 가져가는 게 온당한 거잖아요. 네. 국민들 뜻을 받으면 그대로 받는다라면 그게 온당한 건데,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이미 가져갔어요. 네. 그럼 안 주는 그러면 거죠. 연동형의 그 비례대표제에서는 주지 마라. 이거 네. 두 개를 연동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네. 좋은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네,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양당제 비판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뭐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표현은 아주 준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지난번 총선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원래 연동해서 가져가서 하면 제3정당에 배분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거대 양당들이 뭔가 불리해지니까 꼼수로 위성 정당들을 만드는 맞아요. 거죠. 3정당들을 자기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그 표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못 만들게 하는 법들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은 뭐 비명계이고, 예,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에서는 또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서 비명계 의원들 4명이긴 하지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세력화를 하는 어떤 구심점이 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네, 닫아두지 않는 표현들을 했어요. 일단은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식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갈래의 모색의 하나로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지를 좀 남겨둔 네,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뒀고 예. 또 현장에 갔다 왔던 기자랑도 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의사가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누가 좀 있을까요? 뭐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는데 또 기자들이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양양자 의원? 네, 뭐 정도? 한국의 네. 희망 대표이기도 한 양양자 의원하고 연대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뭐 아직 접촉이 있지는 않은데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좀 원론적인 표현을 썼고요. 예. 뭐 금태섭 전 의원도 좀 네,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가능성들은 같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혼자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칙과 상식 네. 이제 스스로는 혁신계라고 불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비주류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의원들인데 예. 이 의원들이 12월 말까지 민주당 내에서 변화가 없으면은 나갈 수도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결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네. 이제 탈당 가능성을 좀 연두에 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네. 이 의원들이 움직이면 그러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한 분위기가 되게 공고해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맞아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뭐 압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지금 이제 언뜻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면 좀 약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원칙과 상식 이 모임이 딱 생겨가지고 네. 안건마다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4명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공개 의원총회 같은 거 할 때는 실제로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좀 목소리가 크진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비명계 의원이랑 왜 좀 목소리가 약해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적어도 경선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든 비명계든 그러니까 굳이 막 나서지 않는다. 네, 아예 기회가 없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특히 현역 의원들은 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이런 관측들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아직까지 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의원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고 네. 반대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통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신뢰할 수 있을까? 약간 이제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 친명계 의원들 쪽에서는 탈당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경선하기 전에 뭐 강제로 뭐 징계를 한다거나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제 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제 이어질 한동안은 쭉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토론들 할 텐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들을 좀 할까요? 일단 근데 그 의원총회가 연기가 됐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네.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오전에 급격히 내일로 연기를 했고요. 그 아, 취지는 뭐냐면은 본회의가 내일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있는 날은 의원들이 조금 더 많이 오니까 네. 의원들이 많이 오는 날에 이제 모아가지고 예. 논의를 합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논의하는 거는 뭐 변동 사항이 없는 상태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기자들 질문에는 사실 잘 답을 안 했는데 이 선거제 관련해서요. 근데 어제 유튜브 방송이 있었거든요. 예. 즉석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지지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서 좀 답변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선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건 표현들이 지금 무슨 병리평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병립형을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연동형을 가면은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걸로 가든지 간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연동형으로 가서 위성정당을 민주당은 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리해지는 상황, 즉 현실의 엄혹함이라는 건 그 불리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일단은 읽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근데 아까 그 위성정당 말씀하셨는데 네. 그이 대표가 사실 위성정당을 이제 하지 말자 이게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해서- 이재명 네. 대표의 고민이 계속 있는 상태고 예.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계속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정치는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그 이 대표가 지금 뭐 이 공약과 관련해서 물론 뭐 공약은 아니지만 그 공약과 관련해서 아무튼 약속을 못 지켰다 이게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참 맞습니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 사실 이런 번째- 상황에서 또 얘기하기 좀 그렇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좀 부담이 되는 상황도 네.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전체의 또 전략과도 좀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석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총선 패배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네. 사실은 또 그런 결과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일종의 좀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사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네. 그 발언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듯하게 그 암컷들이 설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 전날에도 이 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논란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징계가 이루어졌었잖아요. 당원권 정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건 아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또 다시 한번 발언이 네. 불거진 거죠. 네, 전날에. 네. 그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암컷 설친다 이 발언은 지난 19일이었고 그게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였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나온 문제의 발언은 지난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예.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최강욱 전 의원 표현만 전해드리면은 이제 물론 앞부분에 조국 전 장관이 뭐 윤석열 정부를 침팬치 집단 뭐 이런 거에 좀 비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를 인용하고 이제 그런 비유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윤핵관들 보면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한번 호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시민 선배가 그거 하나 놓친 것 같다. 적어도 침팬치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 19일에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예. 이 정도로 보면 거의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뭐 2번 연속 걸쳐서 좀 그렇죠, 표현한 게 그렇죠.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2번 연속, 이틀 연속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민영배 의원은 이제 최근에 그 의원들 저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과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있었던 일이 논란이 돼가지고 당이 네. 피해를 입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온유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황의조 선수 얘긴데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피의자 신분인데도 지난주에 왜 월드컵 예선 중국전에 출전을 해서 이때 또 네. 논란도 참 많았어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황의조 선수를 대표팀에서 뽑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전에 출전시켰을 때는 무죄 추정 원칙을 좀 적용을 했던 거거든요. 예, 감독도 왜냐면 뭐 그런 뜻이었고요. 맞아요. 이게 뭐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다 보니까 결론 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아무래도 좀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어제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아예 그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일단 한동안은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황의조 선수가 지난 주말에 소속팀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골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세레머니를 했는데 이렇게 쉿 하는 그러니까 네. 관객들 관중석으로 갖고 쉿 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했는데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또 선수들이 많이 하는 세레머니기도 하대요. 왜냐면 이제 상대편이 이렇게 뭐 야유하거나 이럴 때 골을 좀 넣고 당당히 가가지고 뭐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세레머니라서 뭐 어떤 뜻인지는 이제 속내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세레머니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문제는 내년에 이제 곧 다가올 아시안컵이에요. 네. 여기에 출전을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좀 무혐의라던가 아니면 네. 뭐 실제 뭐 혐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혐의라면은 그게 결론까지 나야지 이제 출전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게 안 되면 출전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서 처벌까지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앞으로 과거에는 아예 뭐 이제 물론 판단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실제 이제 이 혐의들이 실제라고 하면은 뭐 중징계가 불가피한 거고요. 그럼 뭐 영영 그렇다면은 대표팀이 못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국가대표 자격이 아마 영구 박탈될 어, 그런 가능성도 꽤 그렇군요. 높습니다. 네,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봉사활동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병역 특례 요건데 장현수 선수가 대표적인데 뭐 영구적으로 아예 국가대표 자격이 아. 정지가 된 바가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야, 오늘 첫 시간인데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배워갈 수 있게 쏙쏙 이해 잘 되게 말씀해 아, 주셔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온유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